제52회 FAT 1급 A형 실무이론 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 1번은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한다. 상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가 지는 것이겠고, 중요한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재무제표에 본문이나 주석에 별도로 표시를 하셔야지 통합하여 표시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계속 한다고 하는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요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무엇이냐? 벌써 정답이 보이네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은 기업도 하나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한다고 가정을 한다. 정답은 1번이다. 다음입니다. 3번. 다음은 항공의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충당금이요. 잔액이 6만 원 있대요. 지금 T자를 그리셔서 이 대손 충당금은 성격이 부채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대변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6만 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6만 원 중에 4월 11일자에 매출채권 5만 원 대손이 확정되어 가지고 대손 처리가 됐기 때문에 5만 원 사용을 해버리겠습니다. 얼마 남았겠습니까? 지금 1만 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충당금이. 그런 상태에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채권 3만 원이 다시금 현금으로 회수가 됐습니다. 자, 분기를 하시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분기가 됩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다시금 충당금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충당금 계정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3만 원이 어떻게 되더라?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지금 대손 충당금이요. 9만 원 됐고요. 그 중에 5만 원 썼기 때문에 4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만 원. 4만 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700이 있는데 그 중에 1%입니다. 1%면 공 2개를 이렇게 떼어버리는 거죠. 즉 7만 원을 충당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쪽이 기초였으니까 이쪽이 기말이 되는 것이죠. 7만 원 해서 7만 원 이렇게 기말 쪽에 쓰신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라는 거죠. 결론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어. 이 자리에. 자, 답은 벌써 보이는 거죠. 9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4만 원이 있는데 7만 원을 만들어야 되므로 3만 원만 보충을 하신다는 거죠. 3만 원. 대손상각비는 3만 원. 정답은 1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대변 쪽에 기초를 써주시겠고, 요 차변 쪽에는 이렇게 대손이 발생한 금액들은 차변에다 쓰시는 거고, 그리고 다시금 회수가 됐어요. 그런 것들도 대변 쪽에다 쓰시는 거고, 그리고 기말 여기다 써주시면서 이 부분이 바로 보충 금액이 될 것이고, 이 보충 금액이야말로 손익계산서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 쪽에는 대손충당금으로 10일, 31일 날 분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1번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재고자산이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입니다.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판매가 나와야 되죠.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생산,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또는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이러한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맞는 설명을 했고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표시를 하시고 결국은 매출원가에는 가산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라는 것을 빼시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요. 그랬을 때 이 매출 원가가 바로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 누굴 뺍니까? 기말이라는 걸 빼는 거지요. 그런데 보다시피 요 기말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기말이 내려가면은 원가는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는 가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쪽으로 분개를 하시는 거죠. 영업의 비용 쪽으로. 4번.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저가법에 의할 때만 평가를 하는 거죠. 저가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가가 원가보다 더 내려간 경우를 저가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2 이런 것은 계상하지 않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지만 상승하더라도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식 있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자,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시게 되면은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어요.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나를 보는 표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매출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가 나왔느냐? 가만 보니까요. 130만큼이 나왔습니다. 130. 원가는요 80입니다. 80 고로 자, 여기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은 50이 나왔겠죠. 매출 총이익이 50입니다. 50.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들을 계정 과목을 보시면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비용 아니에요. 잡이익하고 이것도 잡이익도 영업의 수익이죠. 퇴직급여하고 복리후생비 즉 18만 원만 빼셔야 되겠어요. 해당되는 거가 두 가지 퇴직급여하고 복리후생비 그래서 빼서 보시면은 32만 원 되겠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영업이익은 4번이다. 6번 다음은 항공의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입니다. 처분 시 회계처리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대변 쪽으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것을 빼셔야 되겠는데요. 구입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취득세 있지요. 한 번 내는 겁니다. 이거는 딱 한 번 내는 세금까지 합치셔가지고 차량 운반구 금액이 2,150으로 들어가셔야 돼서 결국은 2번도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외상으로다가 매출을 했다. 이 부분은요. 외상으로 팔았다 하는 것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외상 매출금은 이거는 상거래일 때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벌써 1번이구나 라고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차량 운반구 먼저 빼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신 다음에 여기서 처분했을 때의 미수금 금액 요거 써주시겠고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다. 잘 됐죠? 7번입니다. 다음 항공의 건물 관련 지출 내역서입니다. 이를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차변 계정 과목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본적 지출로 보셔서 건물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유리창 교체했어요. 최근에 제가 유리창 한 장 갈아봤는데 25,000원 가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보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8번.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자, 소비 형태를 반영한 정액법, 정률법, 다양한 상각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가 없을 때는 무슨 방법을 쓰신다? 맞습니다. 정액법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벌써 틀렸어요.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죠.
다음은 항공의 2022년 상품 매입 매출 내역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공식을 적어 볼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 이걸 빼시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이랬을 때 매출액이 얼마냐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상품을 200만 원에 외상 판매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200이고요. 그런데 판매한 상품 중에서 요 일부가 반품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반품된 거는 빼주셔야 되겠지요. 고로 매출액 부분에서는 195만 원만큼만 요 매출액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가입니다. 원가 공식은 아시다시피 기초에다가 단기 순 매입액 더하셔가지고 기말이라고 하는 걸 빼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초 금액이 11만 원이에요. 기초가 11만 원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지금 보시면 100만 원의 외상으로 상품 매입한 거 하고 매입 운임이 2만 원 있어요. 그래서 1020 이렇게 되겠군요. 기말은 20만 원 되겠고요.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얘네들 더해서 20만 원 빼보시면은 11만 원에다가 1020 빠바바방 해서 113만 원인데 거기서 20만 원을 빼주시면요. 93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93만 원이 매출 원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매출 총이익 금액은 195만 원에서 93만 원을 뺀 102만 원, 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다음 항공의 기말 결산 관련 자료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교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결산 전 단기 순이익이 10만 원인데요. 그 중에 미지급, 이런 미지급이나 선수는 요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요 빼먹었을 때 누락시에는 이런 것들을 빼주셔야 됩니다. 10만 원에서 3만 원 빼보시면요. 정답은 1번 7만 원이 되겠군요. 자, 해서 1번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잠깐 보충하자고 하면은 우리 선급하고요. 선급하고 미수는 요 결산하실 때 선급과 미수는 자산 계정 과목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성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선급은 더해 주셔야 되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 선수와 미지급은 이거는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급자 붙은 애들은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랬는데 원칙은 각각 하는 게 원칙이지요. 벌써 1번이 틀렸네요. 한지가 틀렸네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요. 어쩌다가 중고로 뭐 하나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겠어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가 되겠습니다. 1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셔야 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신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죠. 법인은 전자가 의무 발급입니다.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이 나도 전자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전자로 하게 되면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한 건 틀린 겁니다. 벌써 2번이 틀렸군요. 3번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다음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을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송은 다음 날이기 때문에 11일까지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있어서 국세청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실 수가 있다. 됐죠? 자, 1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대가의 일부로라고 했어요. 대가의 일부인 경우에 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은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거 과세표준에다가 포함시키셔야 되겠고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있죠. 이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것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하셔야 되고요.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으로. 4번, 라번에 보시면요. 공급과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치지를 않아요. 관련이 있으면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이 세 가지 항목만 더해가지고 550에다가 450을 또 더하시니까요. 정답은 1000만원 나왔네요. 100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입니다. 기한부 판매 그랬을 때는 기한이 지나야 되지요. 그래서 그때 판매가 확정되는 것이고 가공의 경우는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인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3번은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요 상품권이 회수돼야 되는 것이지요. 회수돼야 되는 것이고 인도가 아니에요.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공급했을 때는 현금을 꺼내야 됩니다. 현금 인취가 되겠습니다. 재화를 꺼냈을 때가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의 202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입니다.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과세표준 5억 5천인데요. 이때 영세율이 1억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서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금액은요. 요 매출세액은 4,5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세율 경우에는 부가세가 0%이기 때문에 결국 과표에서 1억 빼셔서 4억 5천 중에서 10%인 4,500이 매출세액이고요. 그런 다음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시는데 요번에 2,400 중에서 토지하고 접대비 관련된 것은 불공이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500을 빼십니다. 그러면은 1,900이 되겠지요. 1,900. 고로 4,900에서 1,900을 빼신 금액이 결과적으로 2,600이군요. 2,600만큼만 납부를 하시면 되겠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